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굴삭기, 지게차에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게차 보시는 분이나 굴삭기 보시는 분, 어느 분도 상관없이 이 영상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 공통되는 내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되는 문제들은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장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잘 나오는 친구들만 봐야겠죠. 자, 배출가스 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색, 담청색, 청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무색과 담청색인 경우에 배출가스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백색, 흰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윤활유가 연소된다. 윤활유가 연소되는 건데요.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된다. 실린더 위에서 연소된다. 이상연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검은색이다. 그럼 농후한 홍합이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막혀 있거나 스트레이너가 막힌 경우 검은색으로 되는 이제 불완전 연소다. 자,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볏짚색입니다. 볏짚색. 자, 볏짚색이라고 나오면은 이제 희박한 혼합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상연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볏짚색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1번, 2번, 3번 위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행정, 이행정 사이클 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란 것은 이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말 그대로 4개의 행정을 크랭크 축이 2회전하면서 한 사이클을 만드는 기관을 우리 사행정이라 하고요. 요 이행정이랑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이 1회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피스톤이 흡입, 소기, 압축, 폭발, 배기 5단계죠. 과정을 피스톤이 이행정을 하여 한 사이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말 그대로 이 5가지 단계를 2번 반복해서 한 사이클을 만드는 거고요. 사행정 기간 같은 이 4개의 행정 2회전 해서 한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젤 연소 4단계 간단하게 외우겠습니다. 자, 착화 직후다. 자, 착화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디젤 4연소, 연소 4단계가 일어난다. 착화 지연, 화염 전파, 직접 연소, 후기 연소, 착화 직후. 그래서 외우실 때 착화 직후 뭐다? 디젤 연소 4단계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피스톤의 구비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온에서도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온도 변화에도 가스 및 오일 누출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열 평창 및 기계적, 자, 오타가 있네요. 기계적 마찰 손실이 적어야 하고요. 열 전도가 양호하고 열 부하가 적을 것. 관성력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벼울 것. 자, 그래서 특징들만 보면 어쨌든 고온에 강해야 한다. 높은 온도에 강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가벼워야 한다. 라는 내용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자, 피스톤 간극이 클 때 미치는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나고요. 압축 압력이 저하되고요. 엔진 출력이 저하되고요. 연료 소비량이 증대되고요. 피스톤 슬립 현상이 발생된다. 즉 우리가 외울 것. 자, 피스톤 간극이 크다. 그럼 블로바이, 피스톤 슬랩 2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압축 압력, 엔진 출력. 자,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저하되고요.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의 압축 압력이 낮은 원인 보겠습니다. 실린더 벽이 과다하게 마모된 경우, 피스톤링이 파손 또는 마모된 경우, 피스톤링의 탄력이 부족한 경우, 헤드 게스킷에 압축가스가 누설된 경우, 즉 엔진 압축이 낮은 원인, 이유인 친구들 보면은 실린더 벽, 피스톤링, 헤드 게스킷 요 3개가 문제인 경우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 어떤 것들이 문제 있을 때 엔진의 압축이 낮아지는지 보시면 되고요. 피스톤링의 3대 작용 보겠습니다. 기밀 유지 작용, 밀봉 작용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일 제어 작용, 열전도 작용은 우리 냉각 작용도 피스톤링이 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브마다 이제 주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능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밸브 시트 있어요. 밸브 시트는 밸브 페이스와 접촉되어 연소실에 기밀을 작용한다. 자, 그럼 결국 밸브 페이스는 밸브 시트에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실에 기밀 유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밸브 시트, 밸브 페이스 둘이 붙어 있는 친구고 연소실 내에 기밀 유지 작용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브 스템은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왕복 운동하면서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자, 여기서부터 핵심이죠.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누가 밸브 스템이 하는 거고요. 자, 밸브 스프링 보겠습니다. 자, 밸브가 닫혀있는 동안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 둘이 친구라고 했죠. 밀착시켜서 기밀 유지가 시킨다. 즉 밸브 시트, 밸브 페이스 둘이 같이 친구인데 둘이 친하게 해주는 친구가 밸브 스프링이다. 밸브 스프링이 이 2명을 붙여서 기밀 유지를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밸브 간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너무 클 때, 적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클 때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자, 밸브 간극이 크면은 밸브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혀요. 자, 그러면은 흡입력 부족을 초래하게 될 거고요. 배기의 불충분으로 인해 엔진이 과열됩니다. 그리고 소음이 나고 밸브 기구에 충격이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밸브 간극이 너무 적을 때, 그럼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히겠죠. 자, 그래서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요. 역화 및 실화가 발생한다. 즉 밸브 간극은 너무 커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다. 요 뉘앙스를 같이 익혀주시면 좋아요. 자, 노킹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노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땅땅 쇠를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나서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킹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겠죠. 그래서 기관 회전수에 낮아진다, 출력이 저하된다, 기관이 과열한다, 흡기 효율이 저하된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저하된다라는 개념을 일단 갖고 요 내용 4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 노킹이 왜 일어나는지도 봐야 돼요. 첫 번째, 세탄가가 낮다. 분사 압력이 낮다.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착화 지연 시간이 길다. 분사 노즐 상태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자, 기관이 관행되었다. 착화 지연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다. 여덟 번째,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에 연소될 때 디젤 기관에서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분무 상태. 분사 노즐이 말 그대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분사 노즐에 뭐 마모, 오래되었다, 뭐 이런 내용 나와도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크 방지 방법까지 보겠습니다. 자, 연료의 착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해야 돼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노킹이 발생하는 원인을 봤었죠. 자, 세탄가가 낮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착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흡기 압력과 온도를 높여주시고요. 실린더 벽의 온도를 높이거나 압축비, 압축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착화 지연 기간을 짧게 한다. 해당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노킹이 생기는 이유를 외우면은 방지 방법은 그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 둘 중 하나만 외우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냉각장치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구성 부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워터, 이렇게 워터들이 들어간다. 그럼 냉각장치예요. 워터 재킷은 냉각수 통로고요. 펌프는 이 냉각수를 이제 순환시켜 주는 거겠죠. 그리고 구동 벨트, 발전기와 물펌프를 구동시킨다. 그리고 냉각팬, 라디에이터의 냉각 효과를 향상시킨다. 자, 그럼 라디에이터는 결국 냉각장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냉각수를 저장하고 흡수열을 방출해 주는 게 라디에이터다. 이거 중요하고요.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라디에이터의 뭐 뚜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개념 자체를. 그래서 냉각 계통을 밀폐시켜서 막아서 뚜껑이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해주는 게 라디에이터 캡이다. 이거 2개 잘 외워주시고요. 수온 조절기, 냉각수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자, 그럼 라디에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라디에이터 아까 우리 나왔었죠. 자, 실린더 헤드 및 블록에서 뜨거워진 냉각수가 들어와서 자동차 주행 중에 냉각팬에 의해 냉각핀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져 냉각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냉각수가 사용됐으면 약간 뜨거워져 있겠죠. 그래서 그 냉각수를 다시 냉각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의 조건은 가볍고 작아야 되고요. 강도가 커야 하고요.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어야 한다. 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윤활유 보겠습니다. 자, 윤활유의 기능 6가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마찰 및 마멸 방지 작용하고요. 기밀 작용이 있습니다. 고온 고압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거고요. 냉각 작용. 이 마찰열을 흡수하고 방열하고 소결을 방지합니다. 그 세척 작용도 하기도 해요. 윤활유가 돌아다니면서 먼지, 금속 가루, 분말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쫙 쓸어내주기도 하고요. 응력 분산 작용. 자, 국부적인 압력 오일을 전체에 분산시킨다. 자, 요거 파스칼의 원리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파스칼의 원리. 자, 6번째 방청작용. 자, 수분 및 부식성 가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치해준다. 그리고 플러스 녹 쓰는 것을 방지해준다. 라고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활유 점도와 점도 지수에 대해서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한번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자, 이 점도 지수라는 거는 오일의 끈적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활유의 흐름의 저항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즉, 점도가 높으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두유처럼 이렇게 잘 흐르지 않는 끈적끈적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점도가 낮다? 그럼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자, 근데 이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아요. 이 3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 요 3번, 4번 개념은 조금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점도가 다른 종류의 오일을, 윤활유를
혼합하거나 제약사가 다른 오일을 혼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시험 문제에 오일을 섞어서 써도 되는가, 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는데 안 지난 오일을 섞어서 써도 되는가, 어떤 상황이라도 오일은 섞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일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SAE 번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겨울부터 겨울 20, 그리고 봄 30, 여름 40, 그리고 가을 다시 30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숫자, 날씨, 온도에 대한 상관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름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여름철의 오일은 SA 번호가 가장 높습니다. 뜨거운 온도에서도 잘 버틸 수 있어야 되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SA40, 높은 숫자일수록 온도에 잘 버텨낸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금용 오일 가솔린 기간 10W에서 30, 디젤 기간 20W에서 40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외우실 분들만 외우셔도 돼요. 요거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점도는 아까 유체를 이동시키다 나타내는 내부 저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숫자들이 점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점도 지수 높을수록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다. 즉 SA40 여름이 점도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윤활 방식 그럼 보겠습니다. 자, 윤활 방식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중요한 것들은 다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산식이에요. 오일 펌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비산을 어떻게 하냐? 커넥팅 로드 대단부 끝에 오일 디퍼가 있어요. 이 디퍼라는 거는 우리 나중에도 나오지만 베인 펌프처럼 이렇게 퍼서 올리는 날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일 펌프 대신 오일을 이 디퍼란 친구가 퍼서 올려가지고 비산, 윤활유,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펌프 없는 게 비산식이다. 그리고 이 비반식은 소형 기관에서 사용된다 라고 외워주시고요. 자, 압송식입니다. 그럼 반대겠죠? 이 압송식은 디퍼가 없고요. 오일 펌프가 있습니다. 이 오일 펌프를 통해서 오일을 각 윤활 부분에 압송시켜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압송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산 압송식은 뭐냐? 말 그대로 두 개가 합쳐진 거겠죠? 자, 그럼 뭐다? 디퍼와 펌프 둘 다 있는 형태이다. 자, 대신 이 디퍼를 쓰는 상황과 펌프를 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크랭크축 베어링, 캠축 베어링, 밸브 기구, 이런 베어링들과 밸브 기구들은 오일 펌프로 급유를 하고요. 실린더, 피스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비산식인 오일 디퍼를 통해서 윤활유를 급유한다는 거, 이 차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일들을 여과하는 방식 3가지도 마찬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식이 있어요. 자,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을 모두 여과해요. 모두 여과해서 윤활유에 공급합니다. 자, 근데 엘리먼트가 막힌 경우에는 바이패스 밸브로 공급한다는 특징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샨트식은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의 일부만 여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활부에 공급해요. 자, 그럼 나머지 여과되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여과된 것도 있겠죠. 자, 이 나머지 여과기에서 그러면 오일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여과된 오일들은 엘리먼트를 통해서 윤활부에 공급한다. 즉, 요 반은 여과하지 않고 반은 여과해서 윤활부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 샨트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류식은 샨트식과 동일합니다. 자, 반은 여과를 하지 않고 반은 여과를 하고 공급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나머지 오일이라 하면 여과를 통과시킨 오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여과를 통과한 오일들은 샨트식이라면은 윤활부에 공급했어야 되는데 이 분류식에서는 오일팬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자, 절반은 다시 여과를 해서 돌려보낸다. 오일팬으로 돌려보낸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말을 좀 약간 제가 버벅거렸는데, 자, 그 버벅거리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전류식, 샨트식, 분류식 차이점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과목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2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놨던 이제 지게타나 굴삭기 영상들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은 좀 더 좋은 설명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게차와 굴삭기 공통되는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전기 파트죠. 자, 전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기장치에서 중요한 게 시동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기동 전동기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직권 전동기가 있는데 특징은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의 의미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요걸 아시는 게 좋고요. 기동전동기에 사용되는 게 직권전동기다. 요거 두 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권전동기는 전기자코일과 계자코일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볼 거. 그래서 어디에 사용된다? 전동 팬모터에 사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권전동기, 전기자코일과 계자코일이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된다? 와이퍼 모터에 사용된다. 자, 요거를 외워두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푸실 거고요. 자,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요인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문제가 일단은 많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 접촉 불량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그리고 배선과 시동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면 작동하지 않겠죠. 그리고 브러쉬와 정류자 밀착 불량이다. 계자 코일이 단락되었다. 엔진 내부 피스톤이 고착되었다. 라는 특징들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문제, 배선이나 스위치 문제, 브러쉬 정류자 문제, 계자 코일 문제, 엔진 내부 피스톤 문제, 자, 요렇게라고 이해를 해두시는 것만도 뭐 좋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테이터가 있어요. 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스테이터 코어 및 코일로 구성되어서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자, 말이 어렵지만 전기 파트에서 사실 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로터 코어, 로터 코일 및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하면서 자속을 형성한다. 자, 그럼 슬립 링, 자, 브러쉬와 접촉되어 있고요. 축전기의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로터 코일 및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로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슬립 링이 이제 축전기의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을 해주는 친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브러쉬, 자, 로터 코일에 있습니다. 로터 코일에 축전지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이다, 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류 발전기의 특징, 시험에 나올 만한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류 발전기는 소형, 경량이고요. 속도 변동에 따른 적응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그리고 가동이 안정되어 있어서 브러쉬의 수명이 길고요. 브러쉬에는 계자 전류만 흐르기 때문에 스파크 발생이 없고 점검 정비가 쉽다. 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역류가 없어서 컷아웃 릴레이가 필요 없고 저속 시에도 충전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 나옵니다. 자, 전기 파트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시는데 사실 제일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축전지 용량 보겠습니다. 전해액의 온도가 높으면 용량은 증가한다. 자, 이 축전지 안에 있는 액체가 전해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온도가 높으면 용량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량의 크기를 좌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형상 및 극판의 수에 의해 좌우된다. 이 세 가지 꼭 잘 외워주시고요. 추가로 격리판의 재질, 격리판의 형상 및 크기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이것도 추가로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용량을 구하는 방식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축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칼리 축전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전해액으로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축전지고요. 진동에 강하고 자기 방전이 적다. 이런 특징을 외워줘야겠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으나 비싸다 라는 단점과 장점이 있고요. 납산 축전지 보겠습니다. 자, 알칼리 축전지보다는 싸네요. 가격이 저렴하여 현재 가장 주로 사용되는 게 납산 축전지다. 즉, 극판의 작용물질이 떨어지기 쉬우며 수명이 짧고 대신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납산 축전지의 전압은 셀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전해액 면이 낮아지면 직류수를 보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4번은 굳이 제 생각에는 안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F 축전지 보겠습니다. 자,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이다. MF 축전지 왜 어렵죠? 납과 칼슘 합금입니다. 요거 두 개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밀봉 촉매 마개를 사용한다. 밀봉 마개를 사용한다.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무보수용 배터리이다. 굉장히 좋네요. 자, 전해액의 보충이 필요가 없고요. 자기 방전이 적고 보존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오래 간다. 그래서 즉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친구가 MF 축전지다. MF 축전지는 납과 칼슘 합금으로 되어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축전지 자기 방전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액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이 안에 포함된 불순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전될 수가 있고요. 탈락한 극판 작용 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판의 작용 물질이 황산과의 화학 작용으로 황산납이 되어 방전된다. 즉 이건 뭐냐?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황산납이 돼서 방전된다. 이것만 외우셔도 되고요.
양극판의 작용물질 입자가 축전지 내부에 단락된다. 즉 축전지 내부에 문제들이 지금 생길 수 있죠. 전해액 안에 불순물이 생긴 경우에도 방전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황산납이 되면 방전된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이 어려운 말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전기 파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축전지의 자기 방전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해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아까 용량이 커진다 그랬죠. 근데 자기 방전량도 같이 커져요. 그리고 전해액의 비중이 높을수록 방전량이 또 커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방전량은 많아지겠죠. 우리 핸드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충전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기 방전량 비율은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 축전지의 충전 시간은 15일, 2주 정도마다 전기 충전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전지 그럼 충전법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정전류 충전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전류로 충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핸드폰 충전 방식이다 떠올려 두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정전압 충전법은 뭐냐? 일정한 정류로 충전을 하지만 초기에 많은 전류가 충전돼서 충전기 수명이 짧아집니다. 즉, 이 그래프, 충전 그래프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정전압은. 정전류는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별 전류 충전법은 충전 초기에 큰 전류로 충전하고 단계별로 전류를 두세 단계 낮춰 충전한다. 즉, 맨 처음 스타트는 단별 전류랑 정전압 충전법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단별 전류는 이 단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전류를 두세 단계 낮춰 충전하면서 수명을 조금 더 컨트롤 해보자는 충전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레귤레이터가 고장났을 수 있겠죠. 그 축전지 극판이 손상되었거나 노후, 그 축전지 접시 케이블 접속이 이완, 본선 연결 부분의 입사, 이완. 자, 어쨌든 이거는 접촉 불량일 수도 있는 거죠. 선이 불량. 자, 이렇게 돼 있지만 뭐 배선의 접촉 불량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발전기가 고장났으면 당연히 충전이 안 될 거고요. 전장 부품에서 전기 사용이 많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우리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선이 뭐 고장났거나 말 그대로 발전기가 고장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외워보시면은 생각보다 외울 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축전지가 이번엔 과충전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액이 갈색을 살짝 타버렸다. 타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양극판의 격자가 산화됐다. 이것도 타버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우리 건전지 오래되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죠. 양극 단자 쪽에 셀 커버가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 자, 이거는 과충전했다라는 거겠죠. 축전지의 전액이 빨리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 축전지를 과충전했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해액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축전지의 전해액이 그럼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전에 아까 과충전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자,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저 전압 조정기가 불량인 경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거 3개 간단히 외워보고 이제 축전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른 원인 보겠습니다. 자, 전멸 횟수가 다르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전구 아니면은 우리 선이 배선, 이 선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연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 자, 전구 문제죠. 전구의 접지가 불량이다. 자, 이것도 선이나 뭐 전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전구가 단선되었다. 자, 단선된 경우에는 사실은 전멸 횟수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한쪽만 전멸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의 전구가 단선되었을 경우 전멸 횟수가 다르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죠. 오른쪽만 계속 깜빡이고 왼쪽은 안 깜빡이면은 뭐 차이가 나긴 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단선되어도 횟수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플래셔 유닛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이 플래셔 유닛이라는 게 결국 이 깜빡이의 횟수를 조절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플래셔 유닛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전멸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전조등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세미 실드 비명 전조등이에요. 자, 핵심이 뭐냐면은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고 전구는 따로 교체가 가능해요. 그렇다는 거. 자, 그럼 반사경에 습기, 먼지 등이 들어가서 효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전구를 따로 교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전구를 교체하는 동안 이 전조등 안에 먼지나 습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 세미 실드 비면 전조등은 우리가 할로겐 램프라고 말하는 친구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드 비면 전조등이 있는데 자, 반사경과 필라멘트가 일체로 되어 있어요. 즉 전부 다 일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완제품이에요. 어디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내부는 진공 상태로 되어 있어요.
내부에는 아르곤이란 질소가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대기 조건과 상관없이 흐려지지 않아요. 왜? 완제품이고 안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뭐 습기나 공기 이런 거 들어갈 틈이 없어요. 대신 전구나 뭐 이런 거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드빔형 전조등, 세미 실드빔형 전조등 차이 분명하게 잘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무브화 시험, 회전력 시험, 저항 시험 요 세 가지밖에 없고요. 무브화 시험은 전류와 회전수를 점검하는 거고요. 회전력 시험은 기동전동기의 정지 회전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자, 회전력 잘 도는 게 아니라 정지 회전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 시험은 정지 회전력의 부하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는 거,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플레밍의 법칙 보겠습니다. 자, 이 왼손 법칙과 오른손의 법칙이 있는데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풀 수 있게끔만 제가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왼손 법칙은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교재나 막 이런 내용 보면 정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왼손 법칙은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고요. 오른손은 유도기전력 또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의 원리와 유사하다라는 거.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니까 뭐 교재에서 설명이 엄청 어렵게 나와 있네 이런 거 상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으니까 저만 믿고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지게차와 굴삭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렸었던 파트별 재생 목록 가서 보시면은 더 많은 공부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과목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과목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건설기의 차체, 브레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먼저 공기식 브레이크가 있죠. 자, 이 공기식 브레이크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압착시켜서 제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큰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우리 대형 버스나 이런 고속 차량에 적합하고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의 본체 구조가 비교적 공기식 브레이크는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기가 누설 시에도 이 압축 공기가 계속 발생하므로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 있죠. 우리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이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파스칼의 원리라는 거는 자, 이렇게 만일에 오일이 이렇게 차 있는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차 있는 액체에 어느 한쪽에 압력을 가해도 같은 압력이 전체적으로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파스칼의 원리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유압식 브레이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퀴에 균등한 제동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유압식 브레이크는 마스터 실린더가 있고요. 파이프라인, 휠 실린더가 있는데 마스터 실린더는 페달을 밟으면 필요한 유압을 발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파이프라인은 항상 잔압을 남겨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실린더는 마스터 실린더에 유압을 받아서 브레이크 드럼의 회전을 제어하는 역할.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 휠 실린더 이렇게 연결돼서 제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력식 브레이크가 있어요. 자, 차체가 큰 차량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배력식 브레이크는 유압식 제동 장치에 보조 장치인 배력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유압식 제동 장치 플러스 배력 장치가 배력식 브레이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배력식 브레이크는 차체를 큰 차량을 위해 만든다 거다 보니까 이 진공식과 공기식 두 개가 있다. 진공은 고장이 나도 유압식 제동 장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또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하이드로백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살짝 가볍게 밟아도 브레이크가 잘 들게 만들어 놓은 게 배력식 브레이크의 기능 중에 하나인 하이드로백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력 조향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동력 조향 장치이고요. 설계나 제작 시 조향 기억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하다. 그리고 굴곡이 있는 노면에서 충격을 흡수하여 조향 핸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핸들이 너무 잘 틀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자, 이 심의 현상은 뭐냐? 자동차가 빨라지면 핸들에 진동이 오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고장난 게 아니라 차체마다 어느 규정 속도에 이르게 되면은 차가 흔들려서 핸들이 같이 흔들리는 그 현상을 심의 현상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력 조향 장치가 그 심의 현상을 줄이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러치 한번 볼게요. 자, 마찰 클러치의 구조입니다. 자, 먼저 클러치 판이 있죠. 기관의 동력을 회전력으로 전달하는 마찰판이고요. 압력판,
클러치판을 밀어서 플라이 휠에 압착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플라이 휠과 클러치판 두 개는 늘 붙어있는 친구다. 그 붙어있는 친구를 누가 만들어준다? 압력판이 붙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릴리스 베어링, 자, 회전 중인 릴리스 레버를 눌러서 동력을 차단시켜 주고요. 자, 릴리스 레버는 클러치판을 누르는 압력판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누가 클러치판과 이렇게 이제 플라이 휠이 붙었으면은 다시 또 떼는 역할도 해줘야겠죠? 그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자, 클러치 스프링은 압력판에 압력을 가하는 스프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속했을 때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클러치 페달이 자유간극이 너무 과소하다. 그런 경우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약해져서 클러치가 잘 안 잡혀서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클러치판에 오일이 부착되어 있다. 오일이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겠죠. 클러치판이나 압력판이 마멸된 경우에도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다. 이 네 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클러치 고장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손상됐거나 클러치 면이 너무 마멸됐거나 릴리스 레버의 조정 불량인 경우 클러치가 고장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유간극이라는 거는 클러치 페달을 내가 놓았을 때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의 간극을 이제 우리는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유 간극은 클러치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절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 유격, 자유 간극은 일반적으로 2, 3cm, 20에서 30mm 정도가 가장 좋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 간극이 너무 작은 경우와 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 간극이 너무 작으면은 릴리스 베어링이 마멸되고요. 슬립이 발생돼서 클러치판이 소손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 간극이 너무 크면은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 차단이 불량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이 잘 봐주셔야겠죠? 그리고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은 클러치 링키지 로드로 조정한다. 자, 클러치의 자유 간극은 클러치 링키지 로드로 조정한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토크 컨버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크 컨버터의 구조 한번 볼게요. 먼저 펌프, 크랭크 축에 연결되어 엔진이 회전하면 유체 에너지를 발생한다. 자, 엔진 회전에 따라 유체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게 펌프고요. 터빈, 변속기 입력축 스플라인에 접속되어 유체 에너지에 의해 회전한다. 자, 회전, 터빈이 회전을 해주네요. 자, 가이드링, 유체의 와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펌프와 터빈의 날개는 방사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펌프의 터빈의 회전 속도가 같을 때 토크 변환율은 1대1이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전기 파트에서 차체에서 사실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요 내용을 제가 진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토크 컨버터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크 컨버터는 스테이터가 토크를 전달한다. 토크 컨버터의 토크는 누가 조절한다? 전달한다? 스테이터가 전달한다. 그리고 두 번째, 펌프는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되어 엔진과 같은 회전수를 가진다. 자, 펌프, 엔진과 같은 회전수를 가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터빈, 변속기의 입력축의 스플라인에 결합되어 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동력 전달 효율이 1에서 3대1 정도의 토크 증가가 있다. 이런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스테이터는 뭐냐? 오일의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 여기서는 단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크 컨버터의 장점 보겠습니다. 자, 착화점이 높을 것. 자, 장점이죠. 지금 구비 조건이죠. 자, 착화점이 높아야 되고요. B점이 높고 빙점이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 변화를 잘 안 일으켜야 하고요. 고무나 금속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점도가 낮은 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토크 컨버터의 구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향장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향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조향장치 핸들인데, 자, 노면에 의해서 너무 핸들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면에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거고요. 조작하기 쉽고 최소 회전 반경이 적어야 한다. 그리고 조향 작용 시 차체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지 않아야 하고요. 조향 휠의 회전과 바퀴의 회전수가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 취급 및 정비하기가 쉬워야 한다. 자,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는 말이죠. 구조 간단. 고속으로 선회했을 때 조향들이 안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라서 굳이 외우신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듣거나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조향기구 종류 보겠습니다. 자, 조향 휠은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향축은 핸들의 조작을 이제 조향 기어에 전달해주는 것들을 조향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향 기어는 운동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향을 바꿔주는 친구다. 타이어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조향 기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향 기어가 마모되면은 백래시가 커지고요. 핸들 유격이 커집니다. 자, 백래시라는 것은 우리 기어 사이에 틈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기어가 그럼 잘 안 맞물리게 되겠죠? 그런 결과로 이제 핸들 유격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조향의 구조를 그래서 보시면은 조향 링키지는 이제 피트먼 암에서 드래그 링크, 그리고 너클암, 타이로드, 그리고 타이로드 엔드, 그리고 바퀴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 링키지의 순서에 대해서는 나오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백래시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백래시가 크고요. 조향 기어가 마모되어서 유격이 커질 수 있고요. 세 번째, 조향 기어 링키지 조정이 불량하다. 네 번째, 조향 바퀴 베어링이 마모되었다. 다섯 번째, 피트만 암이 헐겁다. 여섯 번째, 조향 너클 암이 헐겁다. 일곱 번째, 아이드람 부시가 마모되었다. 여덟 번째,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가 마모되었다. 아홉 번째, 조향기어 박스 장착부에 풀립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내용들이 지금 9가지나 되다 보니까 외우기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뭐가 마모되었는지, 뭐가 헐거운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정리를 나눠서 외워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 앞바퀴 정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바퀴가 잘 정렬되어 있어야지 운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그래서 이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타이어의 마모가 최소로 줍니다. 그리고 방향 안정성이 생기고요.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직진성과 조향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바퀴 정렬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캠버라는 친구입니다. 이 캠버 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퀴의 중심선과 노면의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캠버 역할이에요. 자, 조향 휠의 조작을 가볍게 해주고요. 앞차축의 후미를 적게 해주고 타이어 이상 마멸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토와 관련성이 있다. 자, 이건 뒤에 나오는 토인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토인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캠버는 조향 휠, 조향 조작을 잘 해준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캐스터에 대해서 또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캐스터는 뭐냐? 수직선에 대해 조향축이 앞 혹은 뒤로 기울어 설치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주행 시 방향성을 증대시켜준다. 조향 핸들의 복원력을 향상시켜준다. 자, 이게 뭐냐? 직진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상처가 직진이 잘 되고 직진을 했다가 핸들을 놓았을 때 다시 핸들이 자동으로 잘 풀리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누가 한다? 캐스터가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뒤보다 앞이 좁은 거예요. 자, 요거는 앞바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바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요 앞부분은 A라고 하고요. 요 뒷부분은 B라고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예요. 저희는 이 A가 B보다 좁은 경우를 우리는 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가 B보다 넓으면 토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인이 항상 잘 돼 있어야지 앞바퀴 정렬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인이라는 거는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게 하는 역할과 함께 앞바퀴를 주행 중에 평행하게 함께 회전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직진이 잘 되겠죠. 그리고 토인 조정이 잘 안 됐을 때 타이어가 마모될 수 있고요. 이 토인이 잘 돼 있으므로 그러면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해 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토인 측정은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거 내용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이제 앞바퀴 정렬에서 필요한 친구가 킹핀 경상각입니다. 자, 얘는 뭐냐? 자, 앞바퀴를 앞에서 보면 킹핀 부분이 노면과의 수직선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자, 이런 내용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역할을 봐야겠죠? 자, 주행 및 제동 시에 충격을 감소해주고요. 핸들의 조작력을 경감해주고, 자, 핸들의 보온력을 증대해준다. 즉, 킹핀 경사각은 보통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캐스터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3번은 우리 캠버와 함께 작용할 경우 이런 역할이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속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속기의 종류 중에서도 이제 기어식 변속기가 있는데, 기어식 변속기 안에 섭동 물림식, 상시 물림식, 동기 물림식이 있다라는 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요거 3개, 요것만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기능 굳이 모르셔도 시험 문제 푸시는데 문제 없고요. 기어식 변속기에는 섭동, 상시, 동기 물림식이 있다. 요것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변속기에는 장비를 후진시키는 역전장치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역전장치라는 단어를 한번 또 들어주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아 맞다 이거 후진할 때 필요한 장치지 라고 바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럼 유성기어식 변속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자, 유성기어식 변속기에는 조금 더 큰 구동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은 무브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유성기어식 변속기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후진 시에 구동바퀴를 역회전시키기에 위해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유성기어식 변속기는 선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링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뭐 외워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그 변속기가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자, 소음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변속기에 오일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 변속기 기어나 변속기 베어링이 마모된 경우. 세 번째, 클러치의 유격이 너무 큰 경우. 네 번째, 조작기구의 불량으로 치합이 나쁠 때. 자, 잘 안 맞물린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기어 백렛이 거다. 자, 백렛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어 사이에, 톱니 사이에 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래시가 과다하다 그러면은 틈이 잘 안 맞물리는 거니까 변속 기어가 소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감속 기어 장치, 종감속 비라고도 합니다. 저 내용 시험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감속비는 중량, 등판 성능, 엔진의 충력, 가속 성능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 이 네 가지 기준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종감속비가 크면 등판 성능 및 가속 성능은 향상된다. 근데 종감속비가 적으면 가속 성능 및 등판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거 요거 둘 중 하나만 외우면은 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따라오겠죠. 자, 네 번째, 종감속비는 나누어지지 않는 값으로 정하여 이에 마매를 고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내용 그래서 무조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차체랑 전기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또 자동차 이제 물리적 현상 보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드 현상입니다. 자,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자, 반복 사용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에 열이 축적됩니다. 이 열 때문에 마찰 개수가 저하가 돼요. 그러면서 제동력이 함께 저하되는 현상을 우리는 페이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 현상 해결을 하려면은 브레이크를 좀 천천히 밟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찰 개수가 지금 저하됐습니다. 요 차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베이퍼록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과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신 당연히 열이 생기죠. 근데 이 열 때문에 이번에는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액이 기화하는 겁니다. 이 열 때문에. 자, 이 기화를 하다 보니까 액체가 기체가 됐죠. 그러면서 브레이크 호스 내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압 전달이 어려워져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게 되는 것을 베이퍼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드랑 베이퍼록 현상 이 차이 잘 해결해 두셔야 됩니다. 해결 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 차이점 어떻게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 차이점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모닝 록 현상 볼게요. 자, 모닝 아침에 록이 생긴다. 아침엔 녹이 생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 굉장히 습하죠. 습하거나 비가 자주 와서 브레이크 드럼에 어디에?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가 녹으로 인해 마찰 개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너무 잘 밟히는 거죠. 우리 녹이 생기면 까칠까칠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닝, 아침에 자주 녹이 생긴다. 록. 그래서 모닝 록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해결 방법은 서행하시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주다 보면 녹은 사라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패턴에 대해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트레드 패턴 홈들이 있죠? 자, 왜 있는지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타이어의 마찰력 증가로 미끄러짐 방지, 타이어 내부의 열 발산, 트레드부에 생긴 절상 등의 확대를 방지한다. 자, 그리고 구동력, 견인력, 조향성, 안정성,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능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타이어의 배수 성능을 향상시켜준다. 자, 그래서 배수 성능이 가장 좋은 타이어는 우리 리브형 타이어다. 리브형 타이어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탐과목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기 파트 그리고 건설기계 차체 파트 잘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놨던 이전 영상도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내용은 훨씬 많으니까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굴삭기 작업 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 정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운전 전에 해야 될 정비 먼저 볼게요. 자, 엔진 오일, 냉각수, 연료, 유압 오일, 장비 외관, 배터리, 브레이크액, 배터리, 조향, 핸들, 와이퍼 로프, 후크 블로, 주차 브레이크 점검 및 보충. 자, 즉 보니까 운전 전 정비해야 되는 거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모든 것들을 거의 점검하죠. 사용할 모든 것들을 운전 전에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운전 중에 정비하는 거, 운전 사용 중인 모든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엔진이나 엔진 소음은 어떤지, 뭐 제동 장치, 주차 브레이크 잘 되는지, 각종 스위치, 윈드실드, 와이퍼, 와셔, 그리고 배기가스 및 소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들을 모두 운전 중에 정비를 하시면 되겠죠. 개념이 꽤 간단하죠. 운전 후는 뭘까요? 자,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사용했던 것들. 자, 연료 주의, 연료를 사용했죠. 그리고 평탄한 곳에 주차 잘 하시면 되고요. 작업장치 썼으니까 우리 또 마모된 곳은 없나? 보이는 거고요. 오일이 새는 곳은 없나? 볼트 너트는 잘 조여져 있나? 풀려 있는 곳은 없나? 에어탱크에 침전물은 있으면 배출하고요. 그리고 장비 가동 일지를 작성한다. 뭐 이런 것들 좀 추가로 외울 게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 운전 전, 중, 후 나누실 거는 그냥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사용하는 거, 그리고 사용했던 거 이런 식으로 나눠보시면은 아마 금방 감이 잡히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굴삭기 점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롤러형, 자, 우리 바퀴가 탱크처럼 되어 있는 굴삭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자, 그럼 이분은 이제 이 바퀴를 트랙이라고 할 거고요. 이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부 유동력과 스프로킷이 마모된 경우, 자, 이 전부 유동력과 스프로킷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트랙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마모된 경우와 자, 중심이 잘 맞지 않은 경우 트랙이 벗겨질 수가 있고요. 트랙 유격이 이완된 경우, 너무 느슨하게 트랙이 껴있으면은 우리 빠질 수가 있겠죠. 타이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트랙의 중심 정렬이 또 안 맞은 경우 트랙이 벗겨질 수 있겠다. 신발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신발이 벗겨질 수 있죠. 너무 크면은 벗겨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트랙 장력이 과다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트랙 핀, 부싱, 트랙 링크, 롤러 이런 게 이제 트랙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기 마모됩니다. 더 빨리 마모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프로킷, 프론트, 아이들러가 마모되고요. 트랙 점검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자, 트랙의 장력을 규정값으로 잘 조정해 놔야 되고요. 구동 스프로킷, 리코일 스프링, 상하부 롤러가 이상한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제 트랙 점검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굴삭기의 기본 작업 순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굴삭, 버킷으로 흙을 퍼담는 작업을 얘기를 하고요. 스윙, 작업 위치로 선회하는. 굴삭기로 이제 버킷으로 흙을 푸고 이제 움직이는 걸 스윙이고요.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나 필요한 곳에 흙을 옮기겠죠. 그게 적재고요. 다시 작업 위치로 가려면 스윙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흙을 퍼담는다 라는 굴삭. 그래서 굴삭 스윙, 적재 스윙, 굴삭 이렇게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굴삭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굴삭기 상부를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 하나 있고요. 꺾인 부분 여기 이렇게 버킷이 달려 있죠. 자, 우리 여기를 이제 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부 회전체에 풋핀에 의해 설치되어 한 개 또는 두 개의 유압 실린더에 의해 붐이 상하 운동을 한다. 그리고 암은 여기가 암이죠. 자, 그럼 차축이에요. 다음 부분이죠. 붐과 버킷 사이의 연결 부분 디퍼스틱이라고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여기가 버킷이겠죠. 바구니죠. 작업장치에는 버킷, 그래서 유압 셔블, 브레이크 등이 있다 라는 거, 어디가 뭐가 뭔지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력 전달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행 시에는 우리 기관, 유압 펌프, 컨트롤 밸브.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게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 다음부터 다르죠? 자, 주행 시에는 그 다음에 센터 조인트, 주행 모터, 트랙으로 가고요. 굴삭 작업 시에는 기관, 유압 펌프, 컨트롤 밸브 갔다가 유압 실린더, 우리 실린더를 사용해서 뭐가 움직인다고 했었죠? 붐이 움직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붐이 움직이고 이제 작업 장치가 움직인다. 스윙 작업을 할 때는 기관, 유압 펌프, 컨트롤 밸브까지 갔다가 이제 스윙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윙 모터가 움직이고요. 피니언 기어, 링 기어로 마무리된다. 이 차이점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굴삭기의 구조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트랙에 대해서 봤었죠. 그럼 이제 상부 회전체, 요 위에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운터 웨이트라는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자, 요 카운트 웨이트는 지게차에도 있습니다. 자, 무게를 맞춰주는 친구죠. 카운터 웨이트, 무게를 맞춰준다. 그래서 밸런스 웨이트라고도 하고요.
평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할이 뭐냐? 버킷 등 우리가 버킷에 흙을 많이 넣으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이 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장비가 앞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지를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선회 장치가 있습니다. 자, 스윙 모터. 자, 이렇게 빙글빙글 상부 회전체가 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스윙 모터, 피스톤 모터를 사용하고요. 선회 감속 장치, 링기어의 스윙 피니언 기어가 치압해서 회전한다. 그리고 회전 고정 장치, 굴삭기가 트럭에 실려 이동할 때 상부가 고정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정 장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정 장치는 운전 전후에 풀거나 걸어야 한다라는 순서까지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 회전체 센터 조인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스위블 조인트, 선회 이음이라고도 하는데, 자, 압력 상태에서도 선회가 가능하게 하는 관이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상부가 회전을 해도 오일 관로가 꼬이지 않게 화부로 공급되는 거죠. 즉, 이렇게 상부와 하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오일 관로들이 있을 텐데, 상부 계속 돌면은 이게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안 꼬이게 해주는 친구가 센터 조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삭 작업 시 하중과 유압 변동에도 잘 견딜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부 구동체 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이죠. 자, 트랙 프레임, 자, 하부 구동체의 몸체인 상부 롤러, 하부 롤러, 트랙 아이들러, 스프로킷, 주행 모터 이런 것들을 모두 지지해주는 게 이제 트랙 프레임, 트랙 구조 자체가 되겠죠, 이제. 자, 그리고 트랙 롤러라고 있습니다. 트랙터 전체 무게를 지지해주는 역할이고요. 하부 롤러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 롤러는 윤활제가 새는 것과 흙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뭘 사용한다? 플로팅 실을 사용한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캐리어 롤러라는 친구가 있어요. 트랙의 회전 위치를 유지하는 역할이죠. 자, 이거는 상부 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흙이나 먼지를 막기 위한 더스트 실을 사용한다. 자, 트랙 롤러는 하부 롤러인데 플로팅 실을 사용하고 캐리어 롤러는 상부 롤러여서 더스트 실을 사용해서 흙이나 먼지를 막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부 구동체 트랙 아이들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동륜, 프론트 아이들러라고도 하고요.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해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트랙 아이들러는 리코일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고요. 지면으로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트랙 아이들러가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 보겠습니다. 자, 이중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요. 주행할 때 트랙과 아이들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체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기계는 이 코일 스프링식, 리코일 스프링, 코일 스프링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프로킷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행 모터에 붙어 있어요. 모터의 동력을 트랙에 전달해주는 역할이 스프로킷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랙 장력이 과대해지거나 이완되어 있으면은 스프로킷의 마모가 조기 마모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게 주행 모터에 붙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트랙 보겠습니다. 이제 트랙 슈볼트, 링크, 부싱, 핀, 더스트실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 트랙은 결국 우리 타이어, 우리의 신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랙 핀과 부싱을 뽑을 땐 유압 프레스를 사용하고요. 트랙 자, 우리 트랙의 겉면을 구성하는 부분 타이어, 우리 신발의 부분을 우리 정확히는 트랙 슈라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랙 장력 조절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트랙 장력을 조절할 때는 장비를 평탄한 곳에서 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트랙 어지스터로 트랙 장력을 조정하고요. 기계식과 그리스 주입식이 있다. 그리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럼 기계식은 뭐냐? 조정 나사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를 주입해주는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트랙 장력은 25에서 30mm가 가장 좋다. 트랙 장력은 25에서 30mm가 가장 좋은 상태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행 중 구동 체인의 장력 조정은 아이들러를 전후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이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굴삭기 작업장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만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보면 다 맞추실 수가 있을 거니까 자, 이 내용만 잘 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 작업장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향장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향장치 우리 대표적인 게 핸들이 있죠. 자, 즉 조향장치는 진행 방향을 임의로 바꿔주는 장치이며 원리는 에커먼 장토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자, 조향 핸들에서부터 우리 바퀴까지 조작력 전달 순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핸들로 조작을 하면 이제 조향 기어, 피트먼 암, 드래그 링크, 타이로드, 조향암, 바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일단 한번 간단히 들어놔 주시고요. 동력 전달 순서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컨버터식 지게차와 전동 지게차가 있는데요. 토크 컨버터식 지게차는 엔진에서부터 토크 컨버터, 그리고 변속기, 종감속 기억 및 차동 장치, 그리고 앞구동축, 최종 감속기, 그리고 차륜으로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동 지게차는 엔진이 없겠죠. 그래서 축전지의 힘으로부터 제어기구, 구동 모터가 있죠. 변속기, 종감속 및 차동 기어 장치, 그리고 앞바퀴 이런 식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엔진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간단히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클러치식 지게차와 유압 조작식 지게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일단은 엔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엔진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클러치식 지게차는 엔진에서 클러치,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종감속 기어 및 차동 기어 장치, 그리고 앞차축, 앞바퀴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유압 조작식 지게차도 자, 엔진에서 토크 컨버터, 그리고 파워 시프트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속기, 차동 기어 장치, 그리고 앞차축, 앞바퀴 이렇게 자, 쭉 간다는 거. 유압 조작식 지게차는 지금 파워 시프트가 하나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게차 작업 장치 볼 건데요. 구조 간단히 볼게요. 자, 우리 지게차 보면은 요렇게 있는데 마스트가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 있어요. 내부 마스트, 외부 마스트 두 개 나눠져 있고요. 자, 요 올리고 내리는 걸 이제 리프트 체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을 우리는 포크라고 부를 건데, 자, 한번 간단히 보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트, 자,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는 친구죠. 자,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 마스트는 롤을 이용해서 미끄럼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트는 유압 작용이죠. 유압 피스톤에 의해서 앞뒤로 기울일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쪽 마스트는 안쪽에 있는 마스트의 레일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안쪽 마스트는 그러면 리프트 브래켓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게 또 레일 역할을 해준다. 즉, 바깥쪽 마스가 안쪽 마스의 레일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안쪽 마스가 이제 오르내리는 역할을 주로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는 뭐 잘 아시겠죠? 적재물을 올리거나 쌓는 차축의 앞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주행할 때 얼마나 뛰어야 되냐? 20에서 30cm 올린 상태에서 주행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리프트 실린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프트 실린더는 뭐냐? 자, 포크를 상승, 하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포크는 하강, 뒤로 당기면 상승한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외워두시고요. 자,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시킬 때 유압을 가하는 단동 실린더 구조로 되어 있다.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하강할 때는 자, 포크 및 적재물에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체 중량에 의해서 살짝 떨어뜨린다. 그런 느낌. 상승할 때는 유압으로 끌어올리는 단동 실린더다. 자, 상승할 때, 하강할 때 사용하는 힘이 다르죠. 자, 다섯 번째. 그리고 리프터 실린더 작동 회로의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는 포크를 천천히 하강하도록 한다. 자, 하강할 때 팍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천천히 하강하게 해주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가 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리프터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 리프터 실린더 우리 상승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일, 유압을 사용한다라고 나왔었죠. 그럼 유압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오일 필터가 막혀 있거나 유압 펌프가 불량하거나 리프트 실린더 내에서 작동에 노출되고 있을 경우, 자, 상승은 우리 오일, 유압의 힘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오일이나 유압에 문제가 있겠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틸트 실린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마스가 앞으로 뒤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 역할을 해준 게 틸트 실린더고요. 우리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마스가 앞으로 기울어지고요. 틸트 레버를 뒤로 당기면 마스가 뒤로 기울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하는 게 다르죠. 자, 앞으로 기울어질 때는 틸트 로크 밸브를 사용하고요. 뒤로 기울일 때는 복동 실린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틸트 로크 밸브는 뭐냐? 로크라는 게 잠가준다는 거예요. 락. 이제 자물쇠처럼 잠궈준다. 우리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려면은 이 틸트가 더 이상 실린더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거나 고정되어 있어야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틸트 밸브가 아니라 틸트 로크 밸브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인 장력 조정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스트 사이에 있었던 체인 있었죠. 자, 첫 번째,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아. 양쪽이 다르면 조정 너트로 조정한다. 자, 조정은 그냥 조정 너트로 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올린 후 조정한다.
자, 체인 장력을 조절할 때는 10에서 15cm 올리고, 우리 주행할 때는 언제 얼마였죠? 20에서 30cm 띄우고 주행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하고요. 네 번째,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시킨다. 자, 더 이상 잘 고정되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켜 놓는다라는 얘기죠, 결국. 자, 그러면 이제 지게차에 있는 레버와 페달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프트 레버가 있는데요. 자,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하고 밀면 하강한다. 자, 이거 아까도 내용이 나왔었죠? 틸트 레버 마찬가지, 밀면은 마스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당기면 목적으로 기울어진다. 안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후진 레버, 밀면 전진, 당기면 후진 있고요. 그리고 인칭 조절 페달이라고 있는데, 지게차를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천천히 미세하게 접근시키거나, 빠른 유압의 작동으로 신속히 화물을 상승 또는 적재시킬 때 사용한다 라는 거, 요 인칭 조절 페달로 한다라는 거 특이하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식 지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기관의 종류는 디젤, 가솔린, LPG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진식 지게차에 해당을 하죠. 자, 지게차는 보통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이제 LPG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기관들은 장점을 보면은 연료 공급이 원활하죠, 사실. 그리고 부대 장치, 추가적인 장치 장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기동성이 좋고 야외 작업에서 경량물 및 적재 및 적화 작업이 주로 사용된다. 자, 단점은 우리 연료들이 다 이런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엔진의 소음이 크고 매연이 발생하며 동절기에는 꼭 예열을 해줘야 된다는 가동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전동식 지게차는 우리 엔진이 없죠. 모터로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굉장히 뭔가 조용하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매연이 없다 이런 느낌이 벌써 드시죠. 그래서 이 전동식 지게차는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지게차예요. 장점은 연료비가 절감되고요, 그렇죠? 정숙 조용한 운전이 가능하고 실내 작업할 때 전동식 지게차 좋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배터리겠죠. 연속 가동 시간이 짧고 축전지 경우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변압기 설치할 필요가 할 경우가 있고 축전지의 증발에 따른 냄새가 발생하기도 하고 충전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식 지게차에는 카운터 밸런스형, 평행추 부착하는 거죠. 리치 레그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작업 용도에 의한 분류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 자, 트리플이 숫자 3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마스터가 3단으로 늘어나서 천장이 높거나 출입구가 제한된 장소에서 적합해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로드 스테빌라이저, 자, 깨지기 쉬운 화물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 있죠. 불안전한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포크 상단에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압력판을 부착한 지게차. 그래서 잘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심한 노면이나 경사진 노면에서 물건을 보다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로드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하이마스트라는 게 있어요. 얘는 마스가 2단이에요. 자, 아까 우리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는 마스가 3단이죠. 자, 그에 조금 못 미치는 하이마스트, 마스 2단인 친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 있습니다. 자,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난 파레트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할 때는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를 사용하고요. 자, 스키드 포크는 차량에 탑재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 상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클램프, 집게 같은 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테이팅 포크 보겠습니다. 자, 원추형의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켜서 운반하거나 적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힌지드 버킷, 버킷이니까 바구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굴삭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 설치 위치에 버킷을 설치해서 석탄, 소금, 비료, 모래 등 흘러내리기 쉬운 화물들을 운반할 때 힌지드 버킷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힌지드 포크, 자, 둥근 목재나 파이프 등의 화물들, 둥글둥글한 애들 잘 굴러다니죠.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적재할 때 아주 좋은 게 힌지드 포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롤 클램프 암이라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안쪽 등 지게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에요. 지게차가 닿지 않을 때 화물을 적재하거나 꺼낼 때 롤 클램프 암을 사용한다. 암이 팔이죠. 그래서 늘어나는 맞는 가제트 팔,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보셔도 구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을 거니까 말씀드린 내용들 잘 최대한 많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장치 마무리하고 저는 5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외워야 될 것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목 유압이죠.
자, 마찬가지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일 탱크가 있는데, 자, 이 오일 탱크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흡입구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불순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를 해준 역할이고요. 자, 배풀, 기포의 분리 및 제거 역할을 해주는 친구고요. 자, 드레인 플러그, 오일 탱크 내 오일을 전부 배출시켜주는 마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입구 캡은 마찬가지 주입개 마개고요. 자, 유면계, 오일의 적정량을 측정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탱크에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탱크에 근데 수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도 하죠. 현상이 발생하는데, 자, 요 내용은 우리 영상 뒤쪽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압 실린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유압 실린더에는 단동, 복동, 다단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합니다. 자, 단동식부터 볼게요. 자, 유압 펌프에서 피스톤의 한쪽만 유압이 공급되고 리턴은 자중 또는 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그럼 복동식은 마찬가지겠죠. 자, 피스톤의 양쪽에 압유를 교대로 공급해 양방향의 운동을 유압으로 작동시키는 형상이다. 자, 그럼 다단식은 뭘까요? 자, 유압 실린더 내부에 또 다른 실린더를 내장하거나 하나의 실린더에 몇 개의 피스톤을 삽입한 형식이다. 즉, 다단식은 실린더 안에 또 실린더가 있는 형식을 보통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압 장치 취급과 점검 방법 시험에 나온 친구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 보겠습니다. 먼저 오일 펌프가 마모됐거나 성능이 노후된 경우에요. 그리고 오일의 점도가 낮거나 개통 내에 누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오일 펌프에 문제가 있거나 오일의 점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개통 내에 누설, 즉 오일의 양이 부족하다 볼 수 있겠죠. 즉 오일 양, 이 세 가지가 오일의 압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때 점검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오일 게스켓이 파손됐는지,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고장났는지, 그리고 오일 펌프가 고장났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호스의 파손, 유오일의 유압계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면 되겠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보겠습니다. 자,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 있는데 유압 실린더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편이라서 유압 모터만 외우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에는 기어 모터와 베인 모터가 있습니다. 일단 자, 이 유압 모터의 장점은 넓은 범위에서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형이고요. 경량이지만 큰 출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과부하에 걸려도 안전하다. 그리고 정회전, 역회전 변화가 가능하고요. 자동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작동이 신속 정확하다라는 장점을 기어 모터와 베이 모터, 즉 유압 모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유압 모터 한번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류의 점도 변화에 의하여 유압 모터의 사용에 제약이 있다. 즉 점도 변화에 따라서 사용에 제약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압류는 인화하기가 쉽겠죠. 조심해야 되고요. 유압류에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특히 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공기와 먼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성능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전동 모터에 비해 급정지가 너무 쉬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점도 및 점도 지수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이제 유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된다 기억나시죠? 점도가 낮으면 유동성이 좋아지죠. 점도 지수가 크면 점도 변화가 작고요.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또 유압 보겠습니다. 자, 작동률의 조건. 그렇다면은 점도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점도 변화가 낮다라는 뜻이죠. 즉, 작동률은 점도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성과 방청성이 꼭 있어야 하고요. 이 산화에 대한 변화가 최대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죠. 온도에 따른 점도 지수의 변화가 낮아야 한다. 즉, 요 말인 즉슨 그냥 점도 지수가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작동률의 조건에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이 유압류에 이제 수분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성되는 원인, 공기가 먼저 혼입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분이나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유압류의 윤활성과 방청성이 굉장히 저하되고요. 자, 요 내용 중요합니다. 유압류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킨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유압류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수분이 들어간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오일을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한 경우 열화와 산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추가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수분이나 공기가 들어오면 유압류의 내마모성을 저하시킨다. 자, 요런 게 지금 유압류 수분이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방법. 유압류 조금을 가열한 철판에 유압류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치익하고 수증기가 많이 난다. 그럼 안에 수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런 내용들. 자, 방금 작동률에 공기가 들어가면 수분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요 내용들을 우리는 실린더의 숨돌리기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유압이 낮고 작동률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작동 시간의 지연과
작동유 공급 부족으로 서지 압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동유의 열화가 촉진된다, 열화 산화가 촉진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공동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캐비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캐비테이션 중요하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작동유 속에 기포가 발생하여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양전과 효율이 저하되는 안 좋은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압 회로 내 기포 발생, 필터의 여가 입도수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할 수 있고요. 소음 증가와 진동이 발생하면 효율이 저하된다 라고 보시고, 오일 탱크 내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것이 캐비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비테이션 방지 방법도 중요하겠죠. 자, 흡입 후의 양적을 1m 이하로 해주시고요. 자, 흡입 간의 굵기를 유압 본체 연결 크기와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펌프의 운영 속도를 규정 속도 이하로 너무 빨리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유체 관로에 공기가 침입하게 되면은 캐비테이션, 유압류의 열화 촉진, 그리고 실린더, 숨 돌리기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이 세 가지 크게 하시고 이 내용들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추가로 우리 또 중요한 거 채터링 현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이 약화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작동형 이 릴리프 밸브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볼이 밸브의 시트를 때려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터링 현상도 안 좋은 현상이다라는 뉘앙스라도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러싱이 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우리 설거지하는 곳을 플러싱 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설거지, 씻는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유압 계통에서 오일 장치 내 슬러지, 이런 찌꺼기들이 생겼을 때 용해하여 장치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싱이고요. 플러싱 후에 처리 방법 어떻게 하냐. 자, 잔유 플러싱 오일, 자, 청소된 오일이라면 그 오일도 더러워졌겠죠. 그 플러싱 오일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탱크 내부를 청소해야겠죠. 그리고 라인 필터, 엘리먼트를 꼭 교환해 주시고요. 전체 라인에 작동유가 공급되도록 한번 전원을 켜서 시동을 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오일이 차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압력을 줄게요. 좌측에다가 압력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만 압력이 가해진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진 거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어느 한 곳에만 압력을 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파스칼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체가 가해진 압력은 면에 대해 직각으로 작용하고요. 각 점의 압력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밀폐된 용기 내에서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육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라는 걸로 정리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큐뮬레이터 말씀드릴게요. 자, 어큐뮬레이터에 대한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의미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추갑기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 뭐 나온지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비상용 유압원 및 보조 유압원으로 사용된다. 자,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유압을 관리하고 저장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일정한 압력 유지와 점진적 압력 증대를 위해 사용된다. 마찬가지죠. 자, 서지 압력과 충격 압력 흡수, 펌프 맥동의 흡수를 위해 사용되고요. 종류는 스프링식, 공기 압축식은 가스오일식이라고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결국 이 압력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저장해주는 용기다. 이런 뉘앙스들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대입을 해서 충분히 푸실 만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일실 볼게요. 자, 오일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일실은 기계 오일 누출을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실이 봉인하다죠. 그래서 오일을 봉인해준다, 막는다 라고 개념 보시면 되고요. 유압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오일실을 항상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면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이 오일실이다. 막아놓은 것이 밀봉이 잘 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된다 라고 보고요. 패킹,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자, 대부분 오링, 가장 많이 쓴 형은 오링이다. 자, 오징어 링을 제일 많이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일실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또 볼게요. 자, 게스킷. 자, 게스킷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실인가?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정형 실을 우린 게스킷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더스트 실. 자, 이건 굴삭기에서 많이 사용되기는 한데, 사실, 유압장치에서 피스톤 로드에 있는 먼지, 물질이 실린더 내로 혼입되는 것을 막아준다. 먼지가 더스트죠. 그래서 더스트를 막아준다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이제 제어 밸브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어 밸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인데 말 그대로예요. 압력 제어는 압력, 유압을 조절해서 일의 크기를 제어해주는 밸브고요. 유량은 유량, 작동류의 양을 변화시켜서 일의 속도를 제어해주고요. 자, 방향 제어는 말 그대로 유압류의 흐름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시키거나 막거나 해서 일의 방향을 제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일단 간단히 잡아두시고요. 자, 압력 제어 밸브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릴리프 밸브 나와요. 릴리프 밸브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서야 설명드리게 됐네요. 자, 유압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계 보호를 위하여 최고 압력을 규제하고 유압 펌프의 토출측에 위치한다. 자, 릴리프 밸브 시험에 같이 따라 나온 단어는 최고 압력을 규제한다. 요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굳이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확실하게 하신다면 물론 외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채터링 현상 아까 나왔었죠.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이 약화되면 채터링 현상이 발생한다. 요거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유압을 작동하는 작업 장치가 힘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릴리프 밸브를 제일 먼저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 세 가지 개념 뉘앙스 잡아 두시면 되고요. 자, 리듀싱 밸브 보겠습니다. 자, 감압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 제어한다. 요거는 통째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무브화 밸브, 언로드 밸브라고도 나와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자, 회로 내 압력이 설정 값에 도달하면 펌프의 전유량을 탱크로 방출하여 펌프가 부하 걸리지 않게 동력을 절약해준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무브화 밸브, 언로드 밸브에는 요 핵심 두 줄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추가로 보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할 때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동력의 절감과 기본 상승을 방지한다. 자, 요 밑에 두 줄은 선택사항이십니다. 외우실 분만 외우시면 돼요. 위에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 밸브 있어요. 시퀀스 밸브 시험 문제 무조건 2개 이상의 분기회로. 요 단어 무조건 같이 나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른 부분들. 자, 2개 이상 분기회로 시퀀스 밸브 바로 찍으시면 되고요.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 자, 실린더가 중력으로 인하여 제어속도 이상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우리 이거 지게차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포크에 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엔 방향 제어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 체크 밸브죠. 자, 유압 회로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잔류 압력을 유지해주고요.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줘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 오일의 역류를 방지한다는 것 자체가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 두 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크 밸브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스풀 밸브 축 방향으로 이동하여 오일의 흐름을 변환한다. 감속 밸브 유로를 서서히 개폐해 작동체의 발진, 정지, 감속 변환 등을 충격 없이 행하는 밸브이다. 그리고 셔틀 밸브 2개 이상의 입구, 출구는 1개, 저압측은 통제, 고압측은 통과. 그래서 요 방향 제어 밸브 제가 지금 써놓은 내용들만 외우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내용 진짜 깁니다. 그거 다 외우시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자, 유량 제어 밸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유량을 조절해서 운동 속도를 제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로틀 밸브, 오일이 통과하는 관로를 줄여서 오일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는 항상 일정한 유량을 보내는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도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는 점도 변화의 영향을 줄여주는 친구다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 밸브, 유량을 제어하고 유량을 분배한다. 이렇게 힌트가 나올 거고요. 니들 밸브, 내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아주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하는 친구의 니들이다. 니들, 우리 바늘 같죠? 바늘, 니들 바늘이죠. 바느질을 니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하는 게 니들 밸브다. 그래서 우리 스로틀 밸브와 니들 밸브, 요 분류 밸브 세 가지는 꼭 확실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압 펌프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유압 펌프의 크기는 주어진 속도가 그때 토출량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 GPM, LPM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토출량의 단어는 리터 per minute이죠. 그리고 GPM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요 단어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기어 펌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어 펌프 특징 볼게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요. 다루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유압, 작동률의 오염에 비교적 강한 편이다. 정용량형 펌프이다. 흡입 능력이 크고 소음이 비교적 크다. 그리고 회전수가 변하면 오일 흐름의 용량이 변한다. 라는 거 6가지 잘 외워두시고요. 6번은 꼭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인 펌프로 펌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펀심 펌프라고도 합니다. 케이싱에 접합하여 베인이 편심된 회전축에 끼워져 회전하면서 액체를 흡입 중에서 토출 쪽으로 밀어낸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베인은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일 펌프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펌프 퍼서 올리는 거예요. 베인 펌프. 이 날개로 오일을 퍼서
퍼서 올려준다. 이 액체를 퍼서 올려준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퍼올리다 이런 느낌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날개로 퍼올린다. 요 개념을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계속 퍼올리다, 배연펌프 퍼올리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배연펌프의 특징, 맥동이 적고 소형, 경량이면 수명이 길다. 간단하고 성능이 좋으면 보수가 쉽다. 싱글형과 더블형이 있고 토크가 안정돼 소음이 적다. 자, 캠링면과 메인 선단 부분에서 마모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공유압 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외울 만한 게 뭐가 있냐, 이 복동 실린더 그림 하나 봐주시고요. 단동 실린더 그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 밸브, 릴리프 밸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공유압 기호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오면은 이 그림 보고 외우시면 좋으니까 자, 꼭 보셨다가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뭐 딱히 볼만한 건 없는데, 자,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이런 거 헷갈릴 만한 거 있죠? 자, 이거 실린더가 아니죠. 기계 조작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공유압은 눈으로 충분히 외우시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입시정지했다가 한두 번 봐주시면 아마 시험 보실 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압 넘겼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과목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과목 7과목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법규 관련인데요. 자, 일단 안전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 파트 먼저 7과목 끝내고 제가 6과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전 관리에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 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운행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커브 경사로 빗길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우리가 질주하는 게 나을까요? 서행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서행하는 게 맞겠죠. 자, 경사면에서 운행할 때는 화물을 경사면 위쪽으로 항해해야 한다. 요거는 살짝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지게차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심한 곳에서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내려온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적색 등화 전면 시 차만은 일시 정지한 뒤 운행해야 된다. 자, 여기 또 황색 점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자, 교통사고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요 뉘앙스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 다 푸십니다. 자, 사고 신고를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고장 표시를 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차체에 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하게 일단 정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외우는 거, 암기를 요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식과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맞추시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전관리에서 어떤 거 외워야 되냐? 자, 이런 것들 외우시면 돼요. 하일리 사고 5단계 요소. 자,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평가, 시정책의 선정, 그리고 시정책 선정했으니까 시정책 적용을 해야겠죠. 자, 요 하일리 5단계 정도 일단 외워주시면 되고요. 우리 재해용어, 알쏭달쏭한 친구들 있죠? 자, 접착이 뭘까요? 붙는 걸까요? 아니죠. 속이나 발이 중량물에 낀 것을 접착이라 하고요. 전도사고, 과속이나 미끄러짐, 낙하, 물체가 떨어져서 다친 거예요. 내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려서 내 발이 찍힌 것도 낙하사고고요. 비례, 날아오는 거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건 등이 주체가 되어 사람에 부딪힌 경우를 우리 비례사고를 한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사실 안전관리는 우리 경험과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법규죠. 법규는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도로부터 볼게요. 자, 최고속도, 최저속도죠. 자, 일반도로 편도 1차로에서는 60이 최고속도, 2차로 이상에서는 80이고요. 최저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자, 고속도로 가시면 자주 나오겠죠? 자, 편도 1차로 매시 80이고요. 최저는 50이다. 자, 그럼 편도 2차로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매시 100까지 가능하고요. 최저속도는 동일하네요. 자, 근데 매시 80km 제한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이 친구들은 20km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속도로에서도 지정 고시한 노선의 구간에 고속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시속 120까지는 돼요. 근데 마찬가지 90까지 제한을 받는 친구 똑같습니다.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 우리 올림픽대로나 강변대로. 자, 그럼 최고속도는 90이고요. 최소속도는 30이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도마다 다닐 수 있는 자동차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외 국도, 일반도로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자, 왼쪽 차로로는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고요. 자, 오른쪽 차로로는 아주 큰 차, 아주 작은 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 아주 큰 차,
아주 작은 차는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속도로 2차로, 3차로 이상부터 나눠집니다. 자,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는 동일해요, 둘 다. 앞지르기 하려는 차, 그리고 교통량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 시 1차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편도 3차로도 1차로는 마찬가지니까 이건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는 모든 자동차 다녀도 되고요. 자, 편도 3차로에서부터 조금 외워줘야겠죠. 자, 1차로는 우리가 동일하니까 봤고, 왼쪽 차로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죠. 1차로를 제외한 왼쪽에 있는 차로니까 보통 3차로라고 하면은 2차로가 우리 왼쪽 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2차로에는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다니면 되고요. 오른쪽 차로는 아주 큰 차들, 느린 차들 다 오른쪽으로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악천후시 감속 운행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 속도를 20% 감속해야 되는 기준 첫 번째,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두 번째, 눈이 20mm, 2cm 미만 쌓여 있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해야 된다. 자, 그럼 최고 속도 80km의 속도 고속도로 도로에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16, 20%니까 16을 감소해주면 되겠죠? 자, 64km다. 자, 최고 속도 50% 감속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은 무조건 최고 속도는 50% 감속 해주셔야 되고요.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mm, 20mm, 2cm 이상 쌓인 경우에는 50% 감속한다. 자, 마찬가지 80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은 50% 감속이니까 40km로 달려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건설기계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사업과 건설기계 형식 나눠지는데요. 자, 건설기계 사업은 건설기계 대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해체, 재활영업 이런 것들 건설기계 사업에 해당하고요. 건설기계 형식은 건설기계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이제 건설기계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기검사, 이제 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인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되고요. 검사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또는 검사 대행자는 5일 이내에 검사 장소를 정해서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자, 어디서 검사할 거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 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 기계에는 10일 이내에 정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사 연기는 6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 볼게요. 임시운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죠. 자, 먼저 등록 신청을 하러 가는 경우, 두 번째, 신규 등록 검사 및 확인 검사를 할 경우, 세 번째, 수출을 하기 위해 선적지로 가는 경우, 수출의 경우, 네 번째, 신개발 건설사업의 시험, 연구 목적으로 가는 경우, 3년 이내까지 되고요. 연구 목적 외우시면 됩니다. 5번,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 6번, 임시운행 기간은 5일 이내로만 대신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은근 자주 나와요. 자, 건설기에 그럼 말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말소 사유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말소해야 되고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멸신된 경우 당연히 말소해야겠죠. 그리고 차대 번호와 등록 차대가 다른 경우 말소해야겠죠. 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벗어난 경우 말소해야 되고요. 처구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 정기검사 제대로 안 받으면 말소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출한 경우, 도난당한 경우, 폐기한 경우, 교육 연구 목적인 경우 말소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신청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천재지변 또는 준하는 사고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30일이고요. 폐기한 경우, 교육 연구 목적으로 쓸 경우 30일, 구조적 제작 결함으로 건설기계를 반품한 경우 30일이죠. 자,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는 대신 2개월이다. 즉,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빼고는 다 30일이다.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만 2개월이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더 외우기가 쉬우시겠죠? 자, 끝으로 벌금과 과태료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운행 2고요. 시 도지사의 지정을 안 받고 번호판을 마음대로 제작하거나 새긴 자, 제작 결함에 시장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록을 안 하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등록이 취소, 정지된 사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 자, 건설기계 주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조한 자, 즉 약간 검사와 그리고 우리 번호판 그리고 사업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죠. 자, 이는 약간 이런 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크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1년 이하 이 징역 1천만 원 이하 보겠습니다. 11 보겠습니다. 자,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폐기 인수 사실을 증명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나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은 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 조종한 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의 이수 증빙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즉 여기서는 지금 서류 그리고 뭔가 거짓으로 발급받은 그리고 폐기 관련들 그리고 면허를 마음껏 사용한 마음대로 사용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1.1에 해당한다는 뉘앙스 잡고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가서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 효력 정지, 처분해도 운행한 자 무면허죠. 자, 건설기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음주, 마약, 약물 운행이나 그 사실 알고도 지시한 고용주,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구조 변경 검사, 수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두 번째, 등록 번호표를 부착, 봉인 안 하거나 새기지 않은 자. 등록 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채 운행한 자. 등록 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게 한 자, 운행한 자. 등록번호의 색인 명령을 위반한 자. 자, 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이 많죠. 여섯 번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운행한 자. 자, 이 6번 같은 경우는 2에도 나오고 1에도 많이 나오죠. 그만큼 조금 약간 초범이냐 아니면 재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나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시험 문제 나오기가 어렵겠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일곱 번째,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여덟 번째,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 위반. 아홉 번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시 번호표 없이 운행한 자. 두 번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세 번째, 등록에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자. 네 번째, 번호판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다섯 번째, 등록 번호표, 번호판이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자, 일곱 번째,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여덟 번째, 형식 신고를 아니한 자. 아홉 번째,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열 번째, 건설기계 사업의 양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번째,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의 제시나 판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번째, 주택가 주변에 건설기계를 세워둔 자. 까지 해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올 수 있다는 거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외울 게 많아서 굳이 저는 이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 법률 외우는 건 정말 요령이 필요가 없이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라서 힘드신 분들도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안 나오면 섭섭하니까 이 법규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외우실 분들만 외워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봤고요. 전 마지막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잘 공부하셨는지 기출문제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